우린 조금 슬프고 귀여운 존재. 누구나 한 번쯤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위장병이 도지고 10년 넘게 끊었던 담배에 다시 손을 대기도 하고 폭음과 폭식의 나날을 보냈던 경험 말이다. 어느 날 인터넷에 억울하다를 검색해 봤는데 사람들은 별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어떤 글에는 사연에 공감하는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억울한 마음은 불공평하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 더욱 커진다. 오랜 노력이나 희생이 물거품 됐을 때, 실수나 잘못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았을 때 누구나 억울하고 분하다. 어떤 억울함은 며칠 밤잠 설치는 것으로 훌훌 털어버릴 수 있지만 어떤 억울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을 끌어안는 사람들을 만났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위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법과 제도에 인권의 무늬를 새기는 것이 조사관의 소명이라고 믿었다. 진정인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고 보고서를 쓰는 사이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 시간 동안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조금 불안했던 것 같다. 인권의 무늬를 새기기는커녕 억울한 마음에 상처만 더 키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진정서를 들고 찾아오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조사의 범주와 대상은 그 모든 마음을 담기에는 너무도 작은 그릇일 뿐이라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법률의 한계를 설명해야 하는 일에 매번 마음이 부대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수없이 썼다 지우며 누군가 고통과 억울함을 행정문서로 구현하는 것이 진정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곤 했다. 조사관 경력이 쌓일수록 보고서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점점 늘어나 마음 한켠에 수북수북 쌓였다. 조사관들은 보통 한 해에 100에서 200건 정도의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하지만 조사관의 캐비넷은 언제나 별별 사연이 담긴 사건들로 터질 지경이다. 단순해 보였던 내용도 막상 당사자에게 일의 앞뒤 사정이나 이유를 듣고 나면 하나같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애초부터 별게 아니었다면 국가기관에 호소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퇴근하기 전에 사연을 아니 사건 기록을 캐비넷에 차곡차곡 다시 집어넣으며 부탁하곤 했다. 밤새 여기서 쉬도록 해. 나를 따라오는 건 반칙이야. 그러나 나의 사건들은 페어플레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경기 종료와 상관없이 어디든 따라다니며 질문을 해댔다. 이거 인권 침해 맞죠? 인권위에서도 안 도와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조사관이 되기 전 시민단체에서 하던 일도 비슷했다. 종강역 서울 YMCA 시민중개실 같은 좁은 사무실에는 조그만 비빌 언덕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의 발길이 언제나 끊이지 않았다.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은 그 사무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부, 리어카를 빼앗긴 노점상,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 불법 다단계의 덫에 걸린 대학생,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호소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고지고 우리를 찾아왔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호소를 매일 들으며 살게 될 줄 몰랐다. 억울하다는 호소를 들을 때마다 저도 잘 몰라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같은 말들이 목을 때까지 올라왔다. 힘겹고 피하고 싶고 나의 잘못된 일처리로 당신의 인생이 더 나빠질까 봐 두렵다고 고백하고 싶었지만 조사관인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가능한 한 담담한 얼굴로 프로답게 감정을 잘 자제하는 사람처럼 굴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의 외침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조그맣게 웅얼거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해준 사례는 정말이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미미했다. 법과 제도의 한계나 개인의 무능도 원인이지만 합리적 조력이 없었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 해결의 적기를 놓쳐버린 경우도 많았다.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하게 꼬이고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어딘가 추돌하지 않고서는 멈출 수 없게 된다. 어떤 사연은 정말이지 별것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시골집 호박농굴이 이웃의 담장을 넘으면서 시작된 분쟁이 고소와 민원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무고죄로 인한 구속이라는 결말로 마무리된 적도 있다. 잘못된 법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사채빚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했다. 이름을 도용당해 억울하게 구속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당한 믿지 못할 경우도 있었다. 가게에서 통조림 2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감옥살이 한 예도 보았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움이 짧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라서, 장애인이라서, 비정규직이라서, 결국 어디 한 곳 비빌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벌금이면 충분한 사안에 징역을 살기도 하고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사과 한번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했다. 억울함이 억울함을 키우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억울한 일은 당할 때도 차별적이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차별이 일어났다. 자기 언어로 억울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경찰이나 검찰 또는 민원처리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외계의 낯선 언어일 수밖에 없다. 인권위에서도 법률에 따라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각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큰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변호인을 고용할 재력도 인맥도 없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조차 어려워했다. 나 역시 입만 열면 인권을 말하지만 약자답게 조용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감사할 줄 아는 진정인을 우대했고 도움받는 처지에 목소리 높여 권리를 주장하면 악성 진정인이나 무례한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동안 만났던 많은 진정인들은 내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실 별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도 그들은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욕을 뒤집어 써도 모자랄 판에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도움을 주는 척, 애쓰는 척하며 교묘히 빠져나갈 구멍을 잘 파놓은 베테랑 조사관의 위선이 성공했구나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위선을 감추기 위해 사건이 많다는 핑계를 댔고 자주 피진정인이나 법의 한계를 탓했다. 이런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는 없을까? 누군가 억울한 일로 잠 못 이룰 때 무작정 분노를 폭발하거나 유명 변호사를 찾아가 큰돈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해온 다양한 절차들을 잘 활용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국가기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보의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프랑스에서는 중등 교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 하나가 노동권이라고 한다. 법률적 권리나 의무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노동자로서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노조 활동 중에 필요한 단체 교섭 기술 등을 미리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노동자로 산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얼마나 타당하고 당연한 일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동자로서, 납세자로서, 시민으로서 대응하는 기술을 의무 교육으로 배울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던 글의 처음 제목은 억울할 때 읽는 책이었다. 그런데 글을 써내려 갈수록 점점 권리구제 매뉴얼이나 인권 교과서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런 지식과 정보를 담은 책은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많은데 말이다. 글을 멈추고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다. 억울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필요하지만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냈다. 인권위 조사관으로 일하며 만났던 다양한 문의의 사연을 그 안에서 때론 기가 막혔고 안타까웠고 때론 외면하고 싶었던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기로 했다. 법률과 제도로 규정되는 인권이 아니라 조금 슬프고 이상하고
귀엽기도 한 모순된 존재인 우리의 모습 안에서 인권을 말하고 싶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웅크린 말들의 작은 스피커 하나 연결해 세상에 조용히 울려 퍼지게 하고 싶었다. C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가 조사를 맡아 종결했던 사건의 진정인이었다. 종결된 사건의 진정인이 갑자기 찾아오는 일은 대체로 좋은 징조가 아니다. C가 인권위로 찾아왔던 날 하필 나는 조사 출장 중이었다. 그는 내가 자리에 없다는 말을 믿지 않으며 막무가내로 나를 불러오라고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 끝내는 복도의 소화기를 뜯어서 바닥에 내팽개치고 한참이나 고래고래 욕을 퍼붓고 갔다고 했다. 최 조사관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대신 욕먹느라 어찌나 배가 부르든지 어제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 동료 조사관들이 전날 사건을 무용담처럼 들려주며 그가 다시 찾아오면 절대 혼자서 만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나는 C를 만나지 못한 것이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다. 그 때문에 초보 조사관으로서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던 나는 그에게 할 말이 많았다. C를 처음 만난 곳은 경기도의 한 구치소였다. 저는 중국집 주방장입니다. 그는 마치 주방장이라는 직업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주기라도 한다는 듯이 주방장이라는 단어 한자 한자에 힘을 주며 말했다. C는 중국집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몰렸고 결국 구속까지 되면서 직장도 인생도 잃어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증인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했고 국선 변호인과 판사도 항변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평범한 자신의 삶이 잘못된 수사로 파국에 이른 과정과 중국집 주방장이 되기까지의 인생 역정을 그야말로 내레이티브를 살려서 들려주었다. 나는 어쩜 세상에 어머나를 연발하며 그의 이야기에 몰입했다. 가난한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서울로 상경, 이후에 수많은 고생담, 중국집 배달원에서 주방장이 되기까지의 그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였다. C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부당수사가 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혀 없는 일도 아니었다. 그즈음 어떤 경찰서 현장 조사에서 만났던 경찰 간부는 농담하듯 고문의 추억을 털어놔 나를 새파랗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도 한때 고춧가루 물 좀 뿌려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으니 인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처럼 무고한 사람을 지하실로 끌고 가 고문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던 시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수사 관행의 뿌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부당 수사 때문에 한 주방장의 인생이 끝장나게 놔둘 수는 없었다. 초보 조사관의 불타는 열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리라 다짐했다. 과장과 선배 조사관들에게 사건의 경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중요 사건에 붙이는 빨간색 스티커를 사건 기록 맨 앞장에 경건하게 딱 붙이면서 말이다. 영등포에 있는 문제의 중국집을 찾아갔던 날은 찜통더위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한여름이었다. 선배 조사관과 나는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고 무거운 노트북과 휴대용 프린터까지 챙겨서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다. C가 자신의 일터라고 소개했던 번듯한 중국집에서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최 조사관, 진정인이 말한 곳이 여기 맞아요? 좀 이상한데 베테랑 선배 조사관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갸웃했지만 나는 분명 무슨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C가 일했던 곳을 찾아내기 위해 영등포 시장 일대
여러 중국집을 돌아다녔다. 절인 배추처럼 온 몸이 땀에 푹 절여졌을 무렵 중국 식자재를 파는 곳에서 진정인을 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사건의 팔알은 풀렸다고 확신하던 찰나 세상에 식자재 가게 사장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 C의 인상착의를 들은 사장은 얼굴을 한껏 뿌렸다. 글마가지가 주방장이라 가던가요. 주방장은 무신 그냥 심부름이나 했지. 그런데 얼마나 술을 저 마시든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돌변해서 개차반이 된다. 아이요. 베테랑 조사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자 사장은 자신도 그날 사건을 알고 있다며 C가 술 먹고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때 허탈감이란 우리는 식자재 가게에서 알려준 C가 이럴 때는 영등포 뒷골목의 작은 중국집도 찾아갔다. 그곳 사장의 말도 앞가게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40도 가까운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식은땀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진정인의 혀풀을 그대로 믿고 여기저기에다 중요 사건이라 보고했을 뿐 아니라 우리 인권위에서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베테랑 조사관님을 모셔와 생고생시킨 것을 생각하니 식은땀으로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냥 이대로 땅으로 꺼졌으면 싶었다. 아무리 초보 조사관이라 해도 이런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다. 될송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는데 나의 조사관 떡잎은 헛발질로 시작된 셈이다. 선배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공연히 고생만 하셨어요. 나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다. 조사관은 무엇보다 치우침이 없어야 해요. 인권위 업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조사도 안 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는 말아요. 과정이라 어떻든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현장 조사가 다 헛고생은 아니에요. 선배의 말이 모두 옳았다. 중요 사건이라고 떠벌리기 전에 관련 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 실력도 없으면서 정의감에 불타 헛발질했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불쌍한 표정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C에게도 화가 났다. 현장 조사 후 C의 진정사건은 곧바로 종결되었다. 몇 계절이 지나 나도 그를 잊었다. 그런데 그가 어느덧 출소해서 나를 찾아왔다니 C가 찾아와 소동을 벌이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놀라거나 무섭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느냐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늦은 오후 그가 다시 찾아왔다. 처음에 나는 C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구치소에서 면담할 때의 순한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다. 강아지 같은 눈망울로 유명 주방장이 되기까지의 인생사를 곡진하게 이야기하던 C의 모습은 아니었다. 땀에 찌든 티셔츠, 때 묻은 야구 모자 밑으로 보이는 심하게 충혈된 눈, 약간의 술 냄새도 풍겼다. 다행히 얼마 전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다던 모습과는 달리 그는 온순한 태도로 할 말이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지난밤에 조금 마셨고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고 했다. 나는 그를 데리고 건물 지하에 있는 굴국밥집으로 갔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때 저희가 영등포 시장을 헤매면서 사실 확인을 다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C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없이 국밥 한 그릇을 싹 비웠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라며 말을 흐렸다. 이후에 C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동안 중국집 앞을 지나갈 때면 종종 C의 새빨간 거짓말이 생각났다. 쉽게 들통날 것이 뻔한 거짓말을 해놓고 출소 후에 나를 찾아왔던 이유가 궁금했다.
그 후로 나도 베테랑 조사관 소리를 듣게 될 만큼 제법 긴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진정인의 비슷비슷한 거짓말을 들은 후에야 그 새빨간 거짓말 속에 어떤 일말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인생을 꿈꾸며 산다. 내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했다면. 그러면 다른 삶 속에서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말이다. C도 가끔은 현재의 밑바닥 인생과는 다른 괜찮은 인생을 살아보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 다른 인생에서 C는 술이나 마시고 행패나 일삼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근사한 중국집의 어엿한 주방장이 아니었을까. C는 내게 자신이 꿈꾸던 다른 인생 속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자신이 꿈꾸던 인생 이야기를 누군가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들어줬을 때 그 상상의 이야기를 멈추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방향대로 삶이 나아지기를 인권의 이름에 기대어 희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희망에 기대어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진심을 조사관이 믿어주길 바랐던 것일까. 국밥 한 그릇을 비운 남자가 벌개진 얼굴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던 말 끝에 그런 마음이 들어 있었다고 믿어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권위 조사관의 일이라면 사실 너머에 있는 다양한 문의 진실을 헤아려 보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